그 집단 상담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집단 상담입니까? 이제 오래전에 이제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나, 그러니까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마다 그 죽음의 대상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같은 대상자들이 같은 상실을 한 대상자들끼리,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분들 또는 부인을 잃은 분들을 집단으로 모셔가지고 네. 각자 얘기도 듣고 네.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네, 되는가 보죠? 각자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동을 집단 상담이라는 특성은 그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역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동으로 인해서 그 회복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사람도 통해서, 저런 고통을 나랑 같이 받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예.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집단의 리더를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애도 상담, 집단 상담 하지만 그 상실감을 다루는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세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네. 애도 상담을 하시면서 좀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되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애도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너무 많죠. 그리고 다 한 사연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상담을 할 때 그 감정을, 또 그 대상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많이 마음이 힘든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떤 이렇게 대상자가 중학생입니다. 남학생이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제일 어려움을 호소했던 게 지금 상태가,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그 학생이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본인이 그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하게 됐죠. 사실은 그 학생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커튼을 그냥 어둡게 쳐놓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언어의 선택적 무언증을 경험하고, 이제 무언증에서 그러한 증상까지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때까지도 그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럴 수 있지, 우리 애가 어리니까 이걸 저런 감정을 느끼나 보다, 엄마가 없어서 애가 저러나 보다 하고 좀 이렇게 방치를 했었는데, 선택적 무언증을 본인이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못하는 그런 경우인가 보죠? 이 친구는 말을 하던 친구인데 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말을 안 하니까 네, 병명으로 보면은 정신과나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를 이 아이는 선택적 무언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제가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 선택적 무언증을 그렇게 온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다가갔던 거는, 사실 애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심리 상담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애도 상담으로 이 아이를 충분히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 8학기 정도를 제가 만났을 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말이 선생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였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친구는 엄마하고 다퉜대요. 그 중학교 막 입학을 해서 첫 시험인데 그 전날 컴퓨터를 하느냐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막 이제 너 어제 잠도 안 자고 아침 밥도 안 먹고 너 그렇게만 해봐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가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엄마가 야단을 치니까 아 됐다 그래 하면서 사춘기니까 이 친구가 그냥 큰 소리를 내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얼굴을 보지도 않고 문만 열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또 할까봐. 그랬는데 몇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자기 방에서 한 6, 7시간이 지난 후에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나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어머니를 흔들고 깨우고 하면서 이거 엄마가 죽었구나는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 받고 침착하게 119를 불러라 뭐 이런 이제 지시를 하고 아버지도 득달같이 오셨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내가 왜 그때 소리 났을 때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엄마가 나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으면 심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후회감이나 죄책감이나 그리고 또 불안도 굉장히 높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까? 이 자해를 한다든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제 두려움이나 이게 그런 것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불안감이 컸죠. 그러면서 차차 나 때문이야까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왜곡된 사고가 쌓였죠. 그래서 생긴 증상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차차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같이 나누면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본인이 목표를 어머니가 원했던 자기한테 공부 좀 잘해서 너 뭔가 돼야 되지 않아? 했던 그 말을 그 뜻을 이제 새기면서 어머니가 원하시던 아들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회복이 됐죠. 네. 그러면 그 학생이 바로 입을 연 게 아니고 많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유경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열고 진솔한 대화와 상담을 통한 치유가 가능했던 거네요. 네네. 그럼 초기에 제일 그런 상담을 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상담사들은 많은 상담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처음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 업계에서는 라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으로 같이 이제 저는 놀이 치료를 많이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놀이치료나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 아이를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저의 진정성을
보고 그런 것들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을 했죠.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제가 거기서 이 아이한테 꽃을 많이 선물을 했어요. 이 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이 아이가 깨닫게 될 때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애도 상담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상담 영역으로 설정하기 전부터 유경희 선생님은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거죠.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때 사회복지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사회복지라는 기관은 그러니까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제가 대상이 됐는데 그 사례 관리를 하러 갈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 가족들이 있는데 보통은 열악한 가정에서 이 사회복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그 노동일을 하면서 일일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버시다가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근데 그 남겨진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데다 그 가장이 돌아가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사실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상담에서 상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 상담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상담으로 해선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상처도 저도 많이 받고 또 저도 그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자살을 하시는 생활고로 힘들었던 이제 어른들이 자살을 선택해서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뭐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이분이 이제 또 병마 싸우다가 또 자살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 나라의 한국에는 정말 애도 상담이라는 그 자체조차 없었기 때문에 전 굉장히 많이 그런 대상자들을 만날 때 사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2014년도에 그 각당 사회복지 재단에서 애도 상담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이 애도 상담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죠. 그게 2014년도에 세월호 이후에 그 재단에서 이걸 최초로 이 세미나를 열렸고 그리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재단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시다가 2016년도 6월 달에 이 애도 상담의 사를 양성을 하는 그 과정이 생겼죠. 네. 그래서 1년의 교육을 수료하고 네, 통과가 된 이후에 애도 상담 전문가의 과정을 전문사가 돼서 이 애도 상담의 보급과 함께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상담에 주력을 하게 됐죠. 네. 네. 애도 상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시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애도 상담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돼 나갈지 예측을 하세요? 애도 상담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우선은 애도하면은 굉장히 죽음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우선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오롯이 그 유가족들만의 아니면 개인만의 이것이 몫이 그 상실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게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 보통 분들도 다 이거는 혼자 해결하는 감정이 아닌 우리가 옆에서 같이 동반해줘야 되는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이 애도의 과정이 어떤 거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애도 시 우리가 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친구들이나 이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이 과정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상식들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도 덜하고 그분들의 회복을 돕는데 동반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애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네.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살을 한 분이 있는 그 가족, 또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족에게 그걸 조사하는 경찰들이 이런 애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에 대한 훈련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평소에 생각한 거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경찰들에게 이 애도 상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밖에도 우선적으로 이런 쪽에 애도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또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영역이 또 있을까요? 현재 그래서 각당복지재단에서 이 교육 과정이 이 애도 상담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 대상자들이 특히 이런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만나는 상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 선생님들이나 일단 이게 1차적으로 많은 내담자를 먼저 만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선은 제일 먼저 그 대상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상들이.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선 이것들이 보급을 일반인들도 신청을 많이 하시죠. 이거 상담사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인들도 본인이 이런 애도 상담을 집단 상담이나 이런 데 참여를 했다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동반자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신청해서 그 상담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교육을 요청하면 이 애도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요청하면 가서 강의도 해주고, 지금 그래서 이 애도 상담이 꼭 상담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이 교육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사나 또 요양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요 애도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필요성을 이해하고 좀 더 진전한다면 기본적인 애도 상담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겪으면 아주 정말 훨씬 우리 사회가 이런 애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 능력이 커지겠네요. 예.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경찰분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사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유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꼭 애도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본인이 숙지가 돼서 이런 현장에서 쓰여진다면 아마 다른 분들한테 위로도 많이 되고 우선은 본인부터가 이 애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하는지 본인부터가 성숙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이 애도 상담에 좀 선구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애도 상담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과 구상이 있으신지,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늘 애도 상담을 베이스로 내담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저한테 그것이 얼마나 큰 이제 기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데가 많은지, 상담 세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이 애도 상담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크게 제가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 애도 상담에 대한 홍보입니다. 예, 홍보가 우린 아직 이렇게 미비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선두니까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 빛이 비춰지는 단계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이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애도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애도의 이 상담 매뉴얼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지를, 이것들을 보급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큰 계획이고요. 또 작게는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 더 깊이 이 애도 상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롭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계획입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애도라는 게 꼭 가족, 자살은 한 분의 가족, 또는 뭐 돌아가신 분의 가족, 또는 뭐 어떤 위험을 다쳐서 피해를 입은 분의 가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준 상처와 그 상실감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좀 더 넓은 그 시야로 보고 대응하고, 또 이렇게 상담 등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애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 이거부터가 좀 확산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까 사례 중에서 그 청소년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91살 되신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91살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만큼 사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70년을 같이 사신 88살 되신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자녀분이 요청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나이가 많은 코로나로 그분은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가족인 자녀들이 늘 엄마 이제 그만 울어, 엄마 뭐 아버지는 호상 아니야? 아버지 사실 만큼 사셨잖아. 엄마도 참 징그럽다. 아니 무슨 노인네가 엄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식음을 전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도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 뵈니까 어머님이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또 어떻게 자식들이 나를 더 상처를 주더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매일 보고 싶다. 우리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게, 내 죽음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두려움에 있으신 분이 남편을 잃고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그리움도 있고, 나이를 먹어도 내 삶이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 그리고 남들은 모르더라. 각자 우리가 갖는 감정들이 다 다른 것을 모르고 일반화 시키고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 내 자식부터가 이제 호상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그 아이들이 뭘 안타까워하겠냐. 내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내가 더 슬퍼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네요. 이만큼 우리가 좀 무지지요. 이게 젊은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깝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지 하던 우리의 안일했던 생각들을 저는 늘 반성하게 되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참 앞으로 이런 애도 상담이 더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또 이것들이 보급이 돼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덜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세월호 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그 상실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애도 상담이 좀 더 폭넓게 일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앞장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